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략 2000년을 전후로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까지 인류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싶겠죠? 그동안 우리는 물리 세계에서 실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경험을 축적하며 자아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물리 세계를 벗어난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때는 수십 킬로미터 너머의 사람에게 목소리를 전하는 전화가 그저 신기하기만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데이터를 전하는 디지털 통신망이 구축되었고, 문자에서 사진, 사진에서 동영상, 그리고는 실시간으로 상대방 얼굴을 보며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통신 기술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형태의 변화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들도 많지만, 더 많은 상품을 더 싸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오프라인 시장은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날로그 속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은 아날로그와 느림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었죠. 당시에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유일한 디지털 기기는 학교 근처에서 즐비하게 운영하던 전자오락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각종 전자음과 번쩍이는 브라운관 화면 속에서 각종 게임들을 신기하게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날로그가 대부분이었던 시간을 지나 PC라는 것이 나오면서 비로소 디지털 기술이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 PC의 역할은 값비싼 가정용 게임기로 이용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PC에서 사용하던 DOS라는 운영체제는 검은 화면에 커서가 껌뻑껌뻑거리며 문자 입력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문자로 타이핑해야만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 세상에 스며들던 디지털은 인터넷과 함께 폭발적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며 사회와 경제는 홍두리째 변화되었죠. 저처럼 IT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얼리 어댑터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요즘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디지털 이민자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세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하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디지털이 잠식해가는 세상과 그 변화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지칭하죠. 디지털을 거부하고 디지털 문맹으로 살던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고, 디지털 문명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왔죠. 더 싸고 편리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현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디지털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 디지털을 거부하는 디지털 문맹인들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직간접적으로 디지털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 문맹으로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것에는 수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문맹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루트가 전통적 미디어, 즉 신문, 책, TV, 라디오 등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는 정보의 양과 질, 전달 속도에 있어서 인터넷과 비교할 수가 없는 구형 매체들인 것이죠. 현재의 디지털 문맹층은 대부분의 젊은 시절을 아날로그 속에서만 보낸 노년층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을 전후하여 디지털 홍수 속에서 신인류가 태어납니다. 이 시기 이후에 성장한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죠. 이 단어는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가 2001년 그의 논문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레이션에서 언급하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디지털을 매우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삶 속에 받아들이며 성장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디지털 이민자나 디지털 문맹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이전 세상과 비교하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는지 목격했습니다. 인터넷 이전에는 국제 전화가 얼마나 비쌌는지를 알고 있고, 편지 한 통을 보내고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는지도 알고 있죠.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며 쇼핑거리, 쇼핑타운, 쇼핑몰 등을 오랜 시간 걷고 흥정을 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만 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죠. 때때로 판매자에게 속아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바가지를 쓰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런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인터넷 쇼핑에서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어 다닐 필요도 없고 바가지를 쓸 일도 사라졌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는 이런 모든 경험이 새롭지도 신기하지도 않죠. 그저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아날로그 세대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냐며 신기해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친구들과의 모임을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익숙하며 게임 속에서 만나 함께 가상 공간을 뛰어다니죠. 수시로 SNS를 통해 소통하며 재미있는 비디오나 사진을 공유합니다. 가상 세계가 현실이고 현실이 가상이 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경험을 하며 성장한 이들은 두뇌 속의 신경 구조마저 이전 세대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경과학자 게리 스몰은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50대 정도의 나이를 가진 사람들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의 큰 차이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의 MRI와 디지털 네이티브, 즉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의 MRI 자기공명 영상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뇌에서는 DLPFC라는 부위가 매우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활성화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하게 활성화되었다고 하죠. 이 부위는 의사결정이나 복잡한 정보 처리를 할 때 관여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디지털 네이티브와 이전 인류의 뇌 구조는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 가면서 세상의 변화는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폐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불편해하며 모든 것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인터넷상에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 당연하고 그 재산이 인터넷에서 이동되는 것도 당연해지겠죠. 디지털 네이티브가 활동하는 여러 게임들 속에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게임과 아이템들이 특정 서버, 특정 게임 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겠죠. 나의 노력과 시간으로 만들어둔 높은 레벨의 캐릭터는 게임사의 자산이 아닌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현재까지의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자산을 실체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루겠지만 디지털 자산을 구현할 기술이 지금은 만들어졌죠. 그동안 디지털 자산이 힘들었던 이유는 디지털의 특성상 모든 것이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무한한 숫자로 생성 가능한 모든 것들은 희소성이 떨어져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파편화되어 있는 디지털 세계가 통합된다면 어떨까요? 지마켓의 지머니, 각종 게임들의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들이 모두 일원화된다면 말이죠. 니드 포 스피드라는 유명한 레이싱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획득한 고성능 타이어를 마리오 카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GTA라는 오픈월드 게임에서 획득한 자동차를 니드 포 스피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이게 가능할 수 없었던 것은 디지털 세계에서 구매하는 상품은 현실 세계의 상품과 다르게 구매자에게 상품의 완전한 사용권이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업체의 특정 게임 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죠. 이 원인에는 기술적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디지털 세계에서 구매하는 음악과 영화, 서적 등은 판매된 앱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 형태의 구매입니다. 완전한 구매와 양도가 가능한 CD, 종이 서적 등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불합리적인 조건부 판매라는 것이죠. 디지털 세계에서의 이런 제한들을 당연한 것이 아니며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구매 후 완벽한 소유권, 양도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며 이로 인해 디지털 세계는 현실 세계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런 세계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런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변화할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매우 큰 가치를 가질 자산은 현실의 물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수년 전 투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비트코인류의 암호화폐 등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와 다른 뇌구조를 가진 젊은이들이 조금씩 경제 전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디지털 세계가 더 소중한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SNS 속에서의 험담, 왕따 같은 일 등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하는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저 같은 디지털 이민자에게 있어서 이런 행동들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제 관점에서 현실이 중요하지 고작 인터넷 속의 가상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로 이렇게 괴로워할까? 하지만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이들에겐 가상현실이 가상이 아닌 현실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단지 다른 곳, 다른 공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이 학교와 학원 두 곳이 있다고 해서 학원은 덜 중요하니 그곳에서 누가 때린다면 덜 아픈 것은 아니죠. 이처럼 이들에겐 가상 공간이라는 개념이 디지털 이민자들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에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바이러스 전염병,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은 외출을 못하게 되고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갇혀 지내며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집에 갇혀 있는 아이들을 보며 신기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출을 못하게 된 어른들과 달리 이 녀석들은 그리 답답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몸의 활동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동일한 수준의 사회활동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카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었고 게임 속에서 만나 함께 온라인 대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함께 온라인 속에서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워하는 녀석들을 보며 과연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고민에 빠져들었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에서 보면 여러 흥미로운 사회 모습이 관찰되고 있었죠. 가상 게임에 접속해서 디지털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세계가 먼 미래일까요?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디지털 사물의 가치가 현실 사물의 가치를 뛰어넘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겐 인터넷 속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현실의 학교 모두 똑같은 수준의 활동 공간인 것입니다. 이들 활동 공간에서 가지고 싶은 여러 가지 사물들과 도구들, 그들은 그런 사물을 구매하고 보유하겠죠. 이런 것들이 가치를 가지게 되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거래하는 세계가 오지 않을까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의 경제 속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